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제부처 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재정 건전성과 R&D 예산 삭감력을 놓고 여야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그리고 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험지에 출마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5호선과 9호선 연장에 대한 정부와 여당 입장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가 균형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TF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정치권 대형 이슈로 부상한 김포, 서울 편입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에 불이 붙은 가운데 여론의 향방과 실현 가능성 여부를 짚어보고 긴축대 확장의 격돌이 펼쳐진 예산안 본격 심사 첫날의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계방송으로 조금 늦게 방송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야는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정부의 방침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R&D 예산 축소를 놓고도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야당은 R&D 예산이 가장 많은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출장을 핑계로 무단 불출석했다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예결위 전체회의 소식은 한규미 기자가 전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무단 불출석한 것을 두고 처음부터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장관이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한 추궁을 피하기 위해 무단 불참석했다며 이 장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을 뒷받침해야 되는 것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관은 국회의 허락도 없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자리를 비우는데 국민의 지적이 두려워서 또는 대통령의 말을 뒷받침할 수 없다면 앞으로도 장관을 그만두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출을 더 늘리면 물가 불안정과 금리 상승 등 문제를 불러온다며 지난 정부에서 편성한 무분별한 보조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R&D 예산을 축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학계에서나 국회에서나 R&D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이고 보조금식이고 나눠먹기식이고 파편적이고 이런 문제 제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당은 정부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대규모 빚을 내 지출을 늘릴 수는 없다며 방만한 재정 운영은 국가 부채 확대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장 성장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무작정 정부 지출을 늘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동안 빚이 워낙 급속도로 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 기조를 계속하면서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면은 국가 부채가 너무 커지고 이에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긴축 재정 건전만을 강조한다며 윤 정부가 민생 파탄의 주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민주당에서 이 위원장 탄핵을 고려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질의했고 이 위원장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적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상징적으로 아마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탄핵이라는 거는 좀 얼토당토않다,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결특위 내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7일부터 이틀 동안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합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와 중진 그리고 친윤계 의원들의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경제 성장률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 공백을 주장한 민주당의 경제 진단이 왜곡됐다며 재정 만능주의를 버리라고 반박했습니다. 여야 소식은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당 지도부나 중진 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국회의원들의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강력 요구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위기에 처한 당과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선 희생이라는 틀 아래 결단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혁신위는 또 2호 혁신안으로 국회의원 특권 포기를 요구했는데
국회의원 10% 숫자 감축과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 국회의원 세비 하향 조정이 포함됐습니다. 현역 의원 등 선출직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도 요구했습니다. 당내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기현 대표는 절차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재정 확대를 주장한 것을 두고 모순투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 세계적 고물가 현상에 IMF 등 세계 금융기구들도 긴축 재정을 조언하는 상황에서 확장 재정은 물가 상승을 부추길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루빨리 고물가 현상을 끝낼 방안을 찾을 생각은 않고 국민 고통을 이유로 세금을 더 풀자고 하는 것은 조삼모사만도 못한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재정과 금융 권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재정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니 돈을 풀 수 없단 단순한 생각으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시장을 조정하고 과열될 때는 억제시키고 또 침체될 때는 부양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정부 여당에 경제 성장률 3%대 회복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하며 정부 여당이 자신 없으면 민주당이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법학계 전문가들에게 입법에 대한 문제점을 듣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전 법률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여론에 의해 졸속으로 통과되는 입법 현상들을 지적하고 충분한 논의와 통합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그린 기자입니다. 중요한 입법 정책 문제를 탐색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대안을 공유하는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회의원 법률 발의 건수가 높아지면서 더 좋은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원들의 사명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현재 문제에 대한 단기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 비전을 담은 입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론에 의해서 제기되는 몇 가지 관점만 보고 잘못하면 그것만 보고 통과시켰다가 나중에 가서 여러 가지 위헌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한다든가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수준 높은 법안을 만들기에 더욱 힘을 쏟아야. 정광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새로운 자문기구가 구성되면 이전에 제안된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해 입법을 구상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체 입법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관찰력이 있어야 비로소 법치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문기구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은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고 구상을 했지만 그러나 이 헌법 개정을 전체 디자인을 해야 되는 그건 국회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겠죠. 국회가 그것을 연기하는 또 연속 단절의 문제를 이제 사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과하게 말하면 헛고생이 됐다. 박재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교권보호 4법이 통과하면서 아동복지법 개정까지 거론되는 등 급속 입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종의 이벤트적 입법 현상으로 졸속 처리가 우려된다며 행정기본법을 개별법이 아닌 통합법의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신속한 입법의 필요에 있어서는 개별 입법이 단계를 벗어나면 전체적인 어떤 법 체계를 조망할 수 있는 통합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모순 현상들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 토론에서는 재난사고와 관련된 행정조직과 국가의 책임론 등은 법률의 신중한 제정을 통해 정의해야 하며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문그린입니다.
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시사 지수를 한껏 높여드릴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만에 이 코너에서 다시 뵙네요. 네. 첫 번째 이슈픽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픽입니다. 이번 한 주간 뜨거운 이슈였죠. 네. 서울시 김포구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또 이제 특별위원회까지 발족을 하면서 이번 주 내내 상당히 뜨거운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교통 문제를 들면서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해야 한다는 이제 목소리를 냈는데 어제 이제 최근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특별위원회까지 이제 발족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에 최고비를 열었는데요.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논의할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한 겁니다. 이 메가 서울 구상을 본격화하겠다 이런 의도인데요.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토목공학 박사 출신 5선의 이 조경태 의원이 임명이 됐고요. 김기현 대표 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서 특위를 발족을 했다며 서울 인근 김포와 유사한 도시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오면 당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반대인지 찬성인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 도리라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래전부터 준비한 그런 이슈다. 민주당은 이건 이제 총선용 이슈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국의 이제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김포의 교통난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5호선의 연장이 먼저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제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네.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메가시티 논의가 필요한 것은 부산과 울산, 경남, 충청, 대구, 경북, 호남 등이라며 이 서울 중심의 불균형을 타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더 미래 대표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 어제 회견에서 수도권 전체의 도시계획을 먼저 협의하고 멈춰 있던 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시작으로 5대 권역의 균형 발전 방안을 실천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고요. 또 홍익표 원내대표도 김포 주민이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교통 문제다. 교통 문제라며 말씀해 주신 지하철 5호선 또 9호선 노선 연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5호선과 관련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또 노선 연장 확정을 이번 예산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김포 이슈가 이제 나오니까 이제 서울을 둘러싼 이제 주변의 경기도 지역도 마찬가지로 좀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좀 움직임이 어떤가요? 네, 실제 이제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부동산의 매수 문의가 좀 늘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호가 부르는 가격도 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지역들에서도 반발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서울로 이동하는 교통량 또 지리적 위치를 따져봤을 때 다른 지역들도 좀 서울에 편입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형평성을 따져봤을 때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 나온 인구 주택 총 조사를 보면 경기도에서 매일 125만 명이 서울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요. 고양시가 1위입니다. 16만 3천 명 정도 이동을 하고요. 성남시가 12만 8천 명으로 2위, 그리고 부천시가 10만 5천 명으로 3위입니다. 이렇게 1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김포는 6만 4천 명으로 10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국민의힘은 김포뿐 아니라 성남과 광명, 부천, 고양, 하남, 구리 등 다른 인접 도시들도 검토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네. 아직 초반인데다 국민의힘이 김포의 서울 편입을 의원 입법으로 지금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원 입법이 되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아직 부동산 또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총선 때까지 이 이슈가 이제 계속 갈 것 같네요.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픽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두 번째 이슈픽입니다. 험난한 예산 국회 개막입니다. 이제 10월에 국정감사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예산 국회로 접어들었습니다. 12월 2일이 이제 예산안 통과 시한인데요. 네. 이 국민의힘은 예산의 방향을 잘 잡았다. 그리고 민주당은 위기 극복 대안이 없는 맹탕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회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찾았는데 이번 예산안의 기본 원칙을 건전 재정, 다른 말로는 이제 허리띠를 좀 졸라매겠다. 네. 이제 그런 이제 뜻인데 예전에 이제 야당 의원들을 대했던 태도와는 다르게
상당히 좀 유화적인 태도도 보이고 악수도 먼저 청하고 아무래도 그 야당의 그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악수를 했고요. 인사를 했고요. 네. 민주당 의원들과도 일일이 악수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지난해와는 달라진 모습이었고요. 이번 예산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물가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뒀다며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가 건전 재정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확보된 23조 원을 취약계층 보호에 쓰겠다고 밝혔는데 기초수급 가구의 생계급여비를 더 지원을 하고요. 한부모 가족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양육비와 활동비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발이 컸었죠. 이 연구개발, 즉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차세대 기술과 AI 그리고 이 바이오에 집중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야당의 요구는 지출을 늘려서 이제 경기를 이제 좀 끌어올리고 네. R&D 예산은 이제 재검토해야 한다는 거였는데 결국 이제 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예산안 통과가 좀 난항이 예상되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657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놓고 여야 이견이 커서 또 협의 과정에 지금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 시정연설에서 2024년 내년도 이 총 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하도록 편성을 해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 조정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R&D와 그리고 지역화폐 예산 등 필수 예산의 총 지출을 6% 이상 증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의 최대 쟁점이 올해 대비 16.6%가 줄어든 R&D 예산인데요. 네. 민주당은 이를 윤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규정을 하고 관련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증액을 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지역 화폐 사업 예산이 또 전액 삭감이 됐고 내년도 새만금 SOC 사업 예산도 78%가 삭감이 돼서 여야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또 이 쟁점 법안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노란봉투법, 방송 3법이 이제 아마 다음 본회의 때 이제 상당히 쟁점이 돼서 여야가 대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이 지켜질 수가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매년 뭐 그 난항이 예상된다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정치 노트에서 또 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세 번째 이슈픽 가볼까요? 네, 세 번째 이슈픽입니다. 네, 총선 모드에 돌입한 여야입니다. 네. 총선이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총선 채비에 나선 모습인데요. 민주당은 총선 기획단을 발족을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인재영입위원회를 출범을 시키면서 여야 모두 총선 준비에 본격 돌입한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총선 시계가 이제 5개월여 앞으로 이제 점점 시계가 이제 빨리 가고 있습니다. 네. 그 민주당이 조정식 사무총장을 총선 기획단장으로 임명을 했고 국민의힘은 이철규 의원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또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총선 기획단장에 조정식 사무총장이 선임이 됐는데요. 이번 총선 기획단이 13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현역 의원이 9명, 그리고 원외 인사가 4명인데요. 이 당원 당규상 15명까지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2명이 더 추가로 임명이 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도 내년 총선을 대비한 영입위원회를 발족을 했는데요. 인재영입위원장에 이철규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당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났었는데요. 사퇴한 지 19일 만에 다시 이 총선의 핵심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네, 인사를 보면 이제 민주당이 이제 친명계 중심, 국민의힘은 친윤계 중심으로 총선 실무진이 꾸려졌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좀 반발이 있는 상황이죠. 네, 당내 개파 갈등이 있는 상황들인데요. 먼저 민주당부터 보면 조정식 단장을 비롯해서 대다수가 친명 또는 범친명으로 분류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친명계 일색이다. 총선 기획단이 아니라 친명 기획단이다. 또 총선 기획단이 여론조사 방식 등 경선 과정에 개입할 수도 있다는 이런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인선에 대한 정치적 해석은 부적절하다. 총선 공천은 시스템대로 투명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국민의힘 역시 친윤계인 이철규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에 앞서 말씀드린
알려진 대로 임명이 됐는데 이 당내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고춧가루만 뿌리고 있는 것 같다며 답이 없다. 오만과 편견에 갇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김용 의원도 결국 시키는 대로만 하는 윤심 100% 인사만 영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총선 채비에 전격 돌입은 했지만 이 당내 계파 갈등을 어떻게 수습하고 봉합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이제 그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무수히 이제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선대위원장 이야기도 네. 그 중에 하나로 뭐 이게 설왕설래로 나오고 있는 게 좀 굉장히 이채롭게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이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당정 협의를 통해 물가 관리를 위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범부처 물가 안전 대책을 발표했는데 급한 불은 잠시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밥상 물가가 급등해 비상이라며 당정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노동자 손해배상 소송 피해 당사자와의 간담회를 열고 노조 활동만으로 소송 피해자가 되는 건 인간 존엄을 말살하는 심각한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을 살피겠다면서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유엔 산하기구를 사칭해 기부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한국위가 유엔 해비타트 본부의 정식 승인을 받지 않았고 법인 명칭과 로고 사용 협약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허가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가 유엔으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 4년 동안 44억 원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를 방문한 아베와르다다 스리랑카 국회의장을 접견하고 양국 간의 협력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 의장은 양국이 지난 1977년 수교 이래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오고 있다고 강조하고 양국 의회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고 경제 협력도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스리랑카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경제부처의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심사합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오늘과 이달 6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요. 7일과 8일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예결위는 이런 일정을 거쳐 이달 30일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지난달 윤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죠.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는 건전 재정입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2024년 내년 총 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 조정하였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2024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내년 나라 살림은
올해보다 18조 2천억 원이 늘어난 656조 9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총 지출 금액의 증가율은 2.8%로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년도 본 예산 대비 2%대 증가율을 기록한 것도 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이를 강조하며 건전 재정 기조를 강조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구조 조정한 23조 원을 복지와 일자리 창출, 미래 준비와 사회 안전망 구축 등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연구개발 예산과 지역화폐 그리고 교육 예산안에 대해서는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안인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여야의 견해가 극명해 심사 과정에서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전년 대비 5조 원 이상 삭감된 연구개발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비효율적인 R&D 예산을 조정해 적재적소에 쓰자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건전 재정보다는 적극 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총동원하면 3% 성장률 회복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합니다. 그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 투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입니다. 그동안 빚이 워낙 급속도로 늘었기 때문에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면은 국가 부채가 너무 커지고 그것이 곧 앞으로 대외 신인도 문제 그리고 물가 안정의 문제 앞으로 R&D 예산을 계속 줄인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소요는 우리 전문가들 학계 의견 등을 들어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도 대거 정액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된 지역화폐 관련 예산도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대표 사업인 지역화폐 예산을 영원으로 책정했는데요. 영원으로 책정한 이유에 대해 지역화폐는 코로나 시기에 시행한 한시적 사업이라며 지자체가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약 7천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가 야당의 반발로 절반 금액인 3,525억 원이 예산으로 책정된 바가 있죠. 그리고 정부의 재정 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라는 게 세금으로 다시 환수되는 금액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만든 제도라서 이런 건가요? 대통령께서 어저께 국회에 오셔서 서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두텁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 보호,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국가 재정 지출을 이제 늘려온 거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종식된 마당에서는 이제 어느 단계에서는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긴축 기조에 힘을 싣는 국민의힘. 반면 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을 비판하며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치열한 기싸움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에도 신경전 끝에 법정 시한을 22일이나 넘겼던 여야가 올해는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기령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10월 6일 방송 이후에 약 한 달 만에 두 분 다시 뵙게 됐는데 두 분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10월에는 뭐 행사도 많고요. 축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막걸리도 마시고 전도 붙이고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뭐 저는 국회 방송에서 생중계되는 국정감사 보면서 모범 답변이 아닐까 싶어요. 막걸리 드시고 역시 네 이렇게 모범적인 답변 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 사이 아주 뜨거운 현안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김포 서울 편입 논의 단숨에 정치권 핵심 이슈로 부상을 했습니다. 이 주제에 두 분의 치열한 공방 오늘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네, 이게 자신 없어 보이지만 아주 치열하게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예상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포시, 서울시, 경기도 입장이 얽힌 데다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둔 상황이라서 정치권은 표 계산에도 바빠진 상황인데 김포, 서울 편입 여심저격 토론 테이블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조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특위를 발족을 했습니다. 특별법 발의에 착수를 했고요. 김기현 대표가 처음 이걸 발표한 게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찬반을 표명하라는 여당 공세에 민주당은 김포 5호선 연장부터 하라고 반격을 하고 있는데 자 우선 김포 서울 편입론에 대한 여야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들어볼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경기도 분도 이야기를 하기 전에 경기도 분도 이야기를 먼저 좀 해드려야 그래야 좀 이해하시기가 수월할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분도로는 87년도부터 계속 제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실시하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제 행정 절차가 시작이 된 건데요. 지금 경기도 의회에서도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또 김동연 지사도 지금 상당히 추진하는데 논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난달에 경기도 의원님들이랑 업무 협약을 맺을 일이 있어서 뵀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연천과 오산이라고 하면은 이게 차가 안 막혀도 적어도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멀죠. 그렇죠. 네. 업무를 보기에도 뭔가 행정적인 일을 하기에도 힘들다라는 좀 애환을 말씀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분도를 추진하면서 김포 편입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김포 같은 경우는 인천이랑 서울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지리적 위치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또 최근접 행정구역으로서 좀 통근하는 사람들도 많고 통학 인구도 심지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5호선 연장이나 뭐 GTX D 노선 같은 것도 논의가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거고요. 사실 이게 뭐 빛의 속도로 추진되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김병수 김포시장은 사실상 이게 지난해부터 계속 내부적으로 논의가 돼 왔었고 그렇습니다. 또 경기 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특별법 3건이나 계류가 되어 있거든요. 이건 심지어 지난 2월에 발의된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실제로 김포시 업무 능력이 상향이 되고 또 실 주민들이 편의를 느끼기 위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 의원 이야기 들어봤고요. 안 대변인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이야기가 나와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김포의 서울 편입을 이야기한 장소는 바로 김포시에서 열린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였습니다.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에서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포시에서 서울시가 되면 교통 문제가 당장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5호선의 연장이 더 시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우선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 예산을 말씀드리면 김포와 서울의 철도 연결은 지금 상황에서는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70% 담당을 하고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서 15%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포가 서울로 편입이 되면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도시철도가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예산의 40% 그리고 지자체가 60%를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서 김포구에 그 이제 철도 마련을 위해서 예산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럼 지자체 60% 예산이 서울시에서 나오는 건가요? 일단 중앙정부에서 40%, 지자체가 60% 부담을 해야 되고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서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과연 부담을 할 수 있을까? 그 진정성에 우선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물론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방송을 하지 않는 동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크게 졌죠. 그리고 수도권 위기론이 당장 크게 불거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포의 서울 편입을 추진해서 좀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는 이슈를 만들어서 표를 좀 얻어보려는 사탕 발림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당장 집값은 오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기사도 많이 뜨고 있고요. 하지만 당장 집값이 오르는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만약에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시가 구를 일방적으로 설득하는 것은 더 쉬워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쓰레기 폐기물 처리장 같은 님비 이제 그런 시설들이 더 들어서기가 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김포시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도 더 추진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네, 두 분이 약 한 달 동안 좀 칼을 갈고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목조목 반박 의견 좀 들어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아까 중앙과 지자체가 이제 예산 배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장 같은 것도 조금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 좀 지자체 김포에서 좀 많은 부담을 지어야 되는 것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또 이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당장은 김포와 서울이 60%를 부담해야 된다고 하면은 지금은 15%였던 것들을 30씩 부담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비율 같은 경우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서울시가 40을 가져가고 20만 부담을 하고 협의를 이런 할 수 식으로 있다. 네, 협의 여지는 충분히 왜냐면 자치구로 내려오기 때문에 네, 가능한 네.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서울에서도 상당히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서울 안에 있는 이 지하철 차량 기지들 같은 경우도 지금 김포시랑 부천이랑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서울 안으로 편입이 되면은 김포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더 부지가 많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항만이랑도 연결을 되는 부분들을 좀 이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광역철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기존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거의 들이지 않고 김포만 15% 정도 예산을 들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김포가 서울로 편입이 되면 서울시가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국민의힘 소속 서울의 당협위원장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김포의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은 이미 노동, 자본, 인프라 등이 이제 집중되는 빨아들이는 이미 메가시티입니다. 이미 메가시티가 된 서울을 더 비대화시키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더 심화시키는 이 정책이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장 정부와 여당의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지방 분권, 지방 균형 발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도 부산에 가셔서 이제 지방시대다. 지방시대가 곧 기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라는 곳이 있죠. 여기에서도 지방시대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논의가 돼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울경 메가시티가 네, 있죠. 부울경 메가시티 또한 지난 1월에 이미 출범이 돼야 됐었는데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당선이 되면서 엎어버렸어요. 정말 그 지방 균형 발전, 메가시티가 필요한 곳의 이야기는 외면을 하면서 지금 단순히 수도권 위기론이 불거지니까 이 수도권의 표를 좀 얻어보고자라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메가시티 이야기를 좀 포함해서 질문을 잘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자, 여야가 가장 촉각을 세워야 하는 건 바로 그 주민의 여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그 김포에서는 교통난이 해소가 되고 집값이 뛴다라는 기대감이 또 있고요. 반면에 뭐 서울만 오히려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당 내에서도 특히 아까 그 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북 쪽에 그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도봉이나 중랑 쪽의 당협위원장들도 청년들이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당 측에서. 서울시 예산이 김포로 가면 오히려 이게 역차별이다. 서울에 낙후된 곳이 많은데 김포에게도 예산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있습니다. 서울시 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앞서서 서두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당연하게 주민의 의견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김포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 대면 조사가 다음 주 7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정책의 가부를 결국에는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저는 이 얘기도 드리고 싶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일 당시에
김포 같은데라고 표현을 해서 김포 시민들이 정말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었고 네. 또 일산대교를 상대로 소송했다가 이 일산대교가 통행료가 2,400원인데 이거를 네. 무료화하는 것을 강제로 시행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산대교랑 소송이 갔던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패소하는 망신까지 당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게 김포시에 관심도 없었고 지금 와서 뭐 해결해 놓은 것도 없는데 산적하게 오히려 뭔가 문제들을 쌓아가고 있었기만 했는데 이게 마치 새로운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좀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안 대변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방금 물을 벌컥벌컥 드시는 걸 제가 봤는데요.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당장 서울시의원으로서 저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죠. 왜냐하면 김포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제가 있는 당장 교육위원회만 해도 수백 개의 학교와 소관기관들이 그렇죠. 편입이 되는 네. 거기 때문에 부담은 상당히 됩니다. 하지만 이게 교통이랑 통근을 고려해서 생활권을 행정구역이랑 같이 만들어주는 이제 재경계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서울 내에서 어떤 특정 지역의 불이익을 만든다 뭐 아니면은 서울 메가시티를 다시 또 만드는 것이다. 어떤 면적을 넓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매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서울 편입을 원하는 김포의 표심을 의식해야 하는 그 민주당도 고민이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겠죠. 20대 국회에서 김포 지역구였던 김두관 의원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김포를 버려도 서울과 경기를 지켜야 한다. 정성호 의원은 정면 돌파를 왜 피하나 이렇게 말은 했지만 김포에 이어서 구리도 편입 의사를 밝혔고요. 또 하남 그리고 고양 광명으로 확산이 되면 민주당도 아무래도 좀 총선을 앞두고 이거를 계속 반대하긴 좀 힘들진 않을까요? 일방적으로 반대한다기보다는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토 전체의 그러니까 국토 전체의 행정 체계에 대해서 논의를 할 마음은 있다,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요. 뭐 당 내부의 각 의원들의 의견은 엇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님의 뭐 김포 같은데라는 그런 표현을 언급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없으면 정치를 못하는 것인지 지금 이 김포의 서울 편입을 이야기하는데 굳이 그런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에 대해서 잘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뭐 광명 같은 경우에는 지역 번호를 서울과 같은 02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김포가 아닌 다른 지역들의 이제 국민의힘 특히 소속 지자체장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도 뭐 그런 편입을 시켜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경기 그 지역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그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를 한 건데 국민의 60%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인천, 경기의 경우에는 65.8%가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 정책이라는 것은 분석과 연구를 기반으로 정확한 근거를 내야 되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연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먼저 이야기를 던져놓고 이제 와서 논란이 되니까 뭐 조사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이거는 총선용이라는 비판밖에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서로 더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들어보고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네. 리얼미터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리얼미터 해주시죠. 같은 경우는 이게 김포 주민의 의견이 아니라 아니죠.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포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가장 먼저 니즈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건 그 김포 주민의 여론이셨죠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토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보면 전 국민의 의견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 자, 이걸 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별법이 발의가 되면 주민투표와 또 국회 표결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도 결국 무산된 그 예가 있고요. 경북 군위가 대구에 편입되는데도 또 3년이 걸렸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 현실성이 있을지 그리고 이게 내년 총선까지 갈 위력이 있을지 이건 최 의원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GTS 노선이라든지 아니면 5호선 연장 그리고 이게 김포 골드라인, 골병 라인이라는 별명까지 있더라고요. 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골병 라인이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증차하는 거나 뭐 배차 네. 시간을 줄인다던가 뭐 이런 문제들을 조금 같이 논의하고 해결하고 실행하는 것이 빨라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더 빨라질 수 있다. 네. 이런 이점들을 좀 민주당에서 고려하고 답변을 얼른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래서 찬성이라는 것인지 반대라는 것인지 좀 동문서답을 하지 않고 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실 것을 촉구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야지 현실성도 있는지 여야가 함께 논의를 하고 특별법을 뭐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해당 지자체들과 논의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정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당 측에서 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번 사례가 지방 균형 발전에 앞선 그 뭔가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아까 그 메가시티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같이 함께 포함해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김포가 네. 서울이 된다고 해서 서울로 편입이 된다고 해서 당장 교통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통 문제는 서울시로 편입되지 않고도 지금 충분히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제 5호선 연장을 우선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도 협조를 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상태입니다. 네. 교통 문제 때문에 이 이야기가 불거졌으면 교통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메가시티인 서울을 더 비대화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뭐 서울뿐만 아니고 충청, 뭐 부울경 이런 모든 것들의 균형 발전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장 지방시대가 기회다, 지방의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어요. 네. 어쨌든 그걸 그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이 뒤엎은 것이지만요. 그러니까 이걸 김포만 콕 집어서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당이 쏘아올린 김포 서울 편입론, 이 불씨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될 것인지 여론의 움직임과 정치권 대응을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가지 주제만 더 이야기를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결위가 27개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번 그 예산 전쟁, 정부 여당의 긴축 재정과 야당의 확장 재정, 대결 구도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성장률 3%도 가능한데 정부가 무지하다 그랬더니 오늘 윤재욱 원내대표가 말만 화려한 사이비 경제학 이렇게 강하게 맞받았는데요. 경제 위기라는 진단은 같은 것 같은데 처방은 정반대거든요. 이거 돈을 묶어야 할까요? 풀어야 할까요? 네,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제 의원님. 네, 저는 묶어야 합니다. 묶어야 합니다. 묶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 정부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코로나를 길게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좀 몇 년을 마중물 역할처럼 확장 재정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 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게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팬데믹 당시에 각국이 이제 확장 재정 정책을 했고 그로 인해서 좀 고물가 상황이 지금 계속 전 세계를 좀 시름시름 앓고 있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재정 만능주의를 좀 회의적으로 보고 이 경제학자들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소비 지출, 정부 소비 지출이 증가했다고 해서 다시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오히려 좀 국가 채무를 늘리면은 이게 국민 부담으로 다가오고 장기적으로 재정 지출 효과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바람직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네, 물 한 번 드시고 울지 마시고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하는 우리 최 의원님 발언 잘 들었고요. 그럼 그 안 대변인 이야기를 좀 마저 듣고 네, 다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하면 저도 목이 메는데요. 우선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민생을 챙기겠다면서 민주당을 비난하는 현수막 철거하고 이재명 대표를 공식 회의에서 언급하는 일은 손에 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 어떻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만 화려한 사이비 경제학, 조삼모사 이런 비판을 늘어놓았는데요.
하셨던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서 지금 야당의 제안의 품평만 늘어놓고 있으니까 좀 기가 막히고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집권 여당은 지금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회복시킬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까?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당장 고통받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재정을 찾자는, 재정의 역할을 제대로 잡자는 이재명 대표의 말에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오히려 저는 사이비 경제학에 빠진 것은 건전재정 도그마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과 윤재욱 원내대표를 비롯한 집권 여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윤재욱 원내대표가 특히 이재명 대표의 재정 확대 제안에 대해서 조삼모사라고 비판을 했는데, 조삼모사는 R&D 예산을 대폭 깎아놓고 말로는 뭐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겠다, 뒷받침하겠다, 얼마가 들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윤석열 대통령이죠. 제대로 된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전 정부 비판하면서 우리는 전 정부와 반대로 가겠다. 그리고 야당의 합리적인 제안에 대해서 비판부터 하고 보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정말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짧게 마무리 들어볼까요? 네. 지금 재정준칙조차 논의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정준칙 논의부터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자는 거지, 이게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은 뭐 확장재정이 틀리고 우리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조가 그렇다는 거기 때문에 좀 열어놓고 이야기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한 것은 이재명 대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받지 않고 있죠. 네, 저희가 짧게나마 마지막 질문 하나씩 더 듣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자, 오늘 그 국민의힘 혁신위가 발표한 2호 혁신안 희생이라는 키워드답게 의원수 10% 감축 그리고 불체포 특권 포기 등 정말 이 가감한 희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작 인재영입위원장에는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컴백을 했는데 파격적인 혁신위와 그대로인 지도부, 이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강화랑 앵커께서 지금 그대로인 지도부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김기현 대표가 결단을 조금 내리더라도 어떤 결단을 내리더라도 좀 시기가 너무 이른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 혁신위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돼서 뭐 당 지도부가 불출마나 수도권 험지를 출마를 결정하게 되더라도 그거는 아직 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 리더십을 결단하는 것은 김 대표의 몫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비슷한 또 그 친명계,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친명계로 꾸려지면서 또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공천 밑그림을 그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비명계가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데 이 반발 좀 그냥 단순한 우려일까요? 네. 그 비명계라고 불리는 분들의 단지 본인의 공천 걱정에서 나온 단지 우려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분위기와 비슷하다는 이야기에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 총선 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뭐 공천관리위원회나 공천심사위원회도 아니고 공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기보다는 그 총선을 앞두고 밑그림을 그리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뭐 친명계 일색이라는, 그래서 공천이 우려된다, 공정한 공천이 우려된다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 당직을 맡고 있는 당연직 위원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각의 아주 비주류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오늘 나라를 걱정하는 두 청년의 목매인 그 목소리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기령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한 여심 저격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